오후에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지금 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청원인이 내건 5가지 탄핵 사유 가운데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당초 예상과 달리 청문회에 참석했지만 회의장 일대에서 연좌농성을 이어가면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혹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청문회 관련 소식과 함께 여야의 전당대회 이슈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장화를 신는 분들이 많죠. 장마철 비를 피할 수도 있고 또 패션 아이템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장화를 잘못 신으면 무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의 코너에서는 무좀을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해야 하는지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장마가 끝나면 무얼 하고 싶으신지 문자 받아보고자 하는데요. 미뤄둔 여름 휴가부터 밀린 이불 빨래까지 여러분의 장마 후 계획 문자로 많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홍삼 세트 보내드립니다. 문자 주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어제 또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죠. 네, 지난달 말에 이어서 22일 만이자 올해 들어서 8번째 살포입니다. 이번에 오물풍선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걸 군 당국이 포착한 건 어제 오후 5시쯤이었는데요. 당시에 합참은 오물풍선이 서풍을 타고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풍이 불 때는 수도권 쪽으로 날아가는데 서풍이 불면서 경기 북부, 강원 지역 쪽으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고 관측대로 의정부, 파주, 양주 등지에서 나타났어요. 이번에 발견된 오물풍선에서는 역겨운 냄새, 심각한 악취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고 네. 김여정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대북전단 보내지 말라고 반발을 하면서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될 것이다. 위협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오물풍선을 보낼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왔었고 이에 따라서 군은 북한이 이번 오물풍선에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을 담았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고요. 군은 즉시 오염물질이 있는지 관계 당국과 합동 분석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맞대응에 나섰어요. 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고 합참이 밝혔는데요.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가동은 지난달 9일 이후에 39일 말입니다. 내용에는 북한 오물풍선 부양에 대한 국내 피해와 또 국제적 비판이 있다는 내용도 처음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어제는 좀 일부 전선에서만 제한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고 반면에 시간은 훨씬 길었어요. 지난달에는 2시간만 틀었던 거하고 비교를 하면 이번에는 10시간 정도니까 가동시간 5배 정도 늘린 거고요. 정부 관계자는 향후 북한의 대응에 따라서 추가 확성기 방송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국방부 차관과 만남을 가졌다고요. 네, 알렉세이 크리보루치코 러시아 국방부 차관이 어제 평양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지난달에 푸틴이 방북한 이후에 러시아 군사 분야 고위 당국자가 북한을 방문한 건 이번이 또 처음입니다. 양측은 접견에서 상호 안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두 나라 사이의 군사 분야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됐다라고 밝혔는데 북한 매체는 특히 김정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에 대한 북한의 변함없는 강력한 지지와 굳건한 연대성을 표시했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어요. 지난 9일에는 북한군 군사교육관부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통일부 당국자는 이게 그렇다고 그렇게 비중 있는 인사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북한 매체가 좀 드러내놓고 양국의 군사협력,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크라이나 작전에 대한 러시아에 대한 그런 변함없는 지지 이렇게 드러내놓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양국 간의 군사협력은 점점 노골화하고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오늘 연설을 통해서 대선 후보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게 트럼프의 외교 책사라고 불리우는 또 그러면서 향후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리처드 그레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가 입장을 밝힌 건데요. 그레넬 전 대사는 트럼프는 타국의 정권 교체를 시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김정은은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었고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대화하고 관여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 전했어요. 또 그러면서 상대 국가의 정상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미국을 위해서 외교를 한다 라면서 김정은과 대화했던 사례를 강조를 한 겁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미국 우선주의 이 기조는 그대로 갈 것이다. 예전에 그랬듯이 아니면 오히려 더 강화할 수 있다라는 전망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트럼프 쪽에서 보는 건 김정은과의 대화가 미국에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트럼프 재집권 유력설에 지금 어쨌든 전 세계가 무게를 싣고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로서는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지원을 받는 나라는 부담을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재차 확인을 했고 또 부통령 후보인 벤스도 무임승차는 없다라면서 철저히 미국 이익에 우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대선 후보 사퇴의 압박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조만간 사퇴를 결심할 거라는 말까지 나오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까지 걸렸잖아요. 지금 일정을 중단하고 네. 집거하고 있는데 출마를 재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면서 심사숙고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CNN,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바이든이 물러나도록 조만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담은 민주당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서 보도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원래 끈끈한 관계를 내세우던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간접적으로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전달했다라고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조만간 그러면 바이든은 사퇴를 할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지금 급부상하는 제일 많이 거론되는 이름은 해리스 부통령이고요. 네. 민주당으로서는 만약에 그럼 바이든이 후보 사퇴를 하게 된다 하면 지금이 이번 주말까지가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조만간 사퇴를 하면 트럼프의 그런 피격사 컨벤션 효과는 또 비교적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미테리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이 한국 정부를 위해서 불법적으로 일하면서 대가를 받았다는 혐의로 미 연방검찰에 기소된 상황인데요. 우리 대통령실이 기소 사실을 인정하며 이 문재인 정권 때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이 수미테리는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정원 관계자 요청으로 전현직 미국 정부 관리와의 만남을 주선하고요. 언론에 한국 정부의 우호적인 기고를 하는 등 한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한 혐의를 미국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명품백이라든가 연구활동비 이런 것들을 받았고요. 이 미국 검찰이 수미트리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정원 요원의 활동상이 노출된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국정원 요원이 사진에 찍히고 이런 식으로 된 게 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우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국정원장을 지냈던 박지원 의원,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죠. 네, 그러니까 미국 검찰이 수미트리를 기소한 건 엄밀히 미국 내부의 일이라는 거죠. 미국 실정법 위반 혐의 판단에 따른 일인데 미국 공공정책 담당자들에게 미국이 어떤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한 건 가지고 우리가 대통령실까지 나와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문제를 키우는 건 하등 도움되지 않는 하재하책이고 문재인의 국정원, 윤석열의 국정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 네.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면 정보 역량을 훼손할 수 있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살펴볼 건 이미 박근혜 정부 때인 10년 전에 미국 FBI가 수미트리에게 경고한 활동을 왜 이 시점에
미국 검찰이 기소를 한 건지 우리 정보 당국과 정부가 이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을 한 건지 이걸 분석하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게 박지원 의원이 이 전 국정원장으로서 제안을 한 내용이고요. 특히 미국은 이렇게 자국의 보안을 지키는데 우리는 대통령실을 도청당하고도 동맹이니까 퉁치고 넘어갔던 것도 이번 일을 계기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 때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뭐 윤석열 정부 역시 논란에서 자유롭진 않은 상황이라고요. 네, 제가 이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께까지죠. 수미테리가 이렇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이 기간인데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집권기에 쭉 걸쳐 있는 시기예요. 네. 그리고 미국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수미테리에게 자금이 지급됐고 정부가 정책을 지지하는 기고를 써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지난해 3월에 수미테리가 우리나라 외교부 관료로부터 전화를 받고 곧바로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 글을 실어요. 대한민국이 일본과 화해를 위해 용감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라는 글이고요. 글 마지막 부분 내용을 좀 보면 고집이 세기로 유명한 윤 대통령은 일본과 관계 개선으로 인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만약에 그가 성공한다면 윤 대통령은 한국 정치에서 용기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할 것이고 한국과 일본 사이 민감한 관계에 희망적인 새로운 장을 쓸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검찰에 따르면 이 글이 나간 이후에 수미테리가 외교부 관료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기사가 마음에 들었길 바란다 라면서 기사 링크를 보내고요. 이에 대해서 이 관료가 대답하기로는 다 읽었다. 노력에 감사드리고 대사와 국가안보보좌관이 매우 만족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워싱턴 포스트의 글이 수미테리의 이런 글이 기재되기 바로 전날에 우리 정부가 뭘 했냐 하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일본 그 가해 기업들이 쫙 빠지면서 국내에서 상당한 반발이 나왔던 그때고요. 그래서 초기부터 비판이 많았던 상황에서 수미테리가 정부를 지지하는 내용의 칼럼을 작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에 나섰는데요. 그 규모가 10,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어제까지 집계된 게 7,648명이 사직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체 전공의 57% 규모입니다. 근데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당수도 조만간 사직서가 수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총 규모는 10,000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는 더 이상의 유인책은 없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특례도 주고 해줄 만큼 해줬다라는 입장인 건데 9월 수련 특례라든가 기존에 발표한 거 이외에는 추가적인 유인책은 없다라고 못 박으면서 좀 더욱더 이게 상황의 반전, 변화 이건 기대하기 어려워져 보이고요. 또 급기야 정부는 끝내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입대해야 된다고 경고를 했어요. 9월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를 해서 입영 연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고 반대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입대를 해야 되는 그런 수순을 밟는 겁니다. 보통 군의관이 매년 700~800명 수급한다고 하는데 그 복귀하지 않은 군 미필 전공의들이 내년에 갑자기 우르르 다 갈 수가 없으니까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정부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는 9월에 전공의들이 정말 돌아올까요? 그게 제일 사실은 관건이 되겠는데 전국 수련병원들이 일단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을 했어요. 7,707명입니다. 근데 병원이 제출한 규모가 의대생들이나 뭐 이렇게 전공의들 예상보다 커서 전공의들 반응이 더 싸늘한 상황이고요. 교수들도 적잖이 당황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정부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수련병원들이 사직 처리 보류하고 기다리고 결혼 신청 우리 따로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려대 의료원, 가톨릭 의료원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안 하겠다고 뜻을 모았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각각 250여 명, 1,000여 명 모집하겠다고 제출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서울대병원도 원래 당초 30여 명 모집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부에 신청을 한 건 191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병원에서는 정부의 압박에 어쩔 수 없다고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제출하지 않으면 내년도 TO를 줄여버리겠다 해버리니까 그러면 정원이 줄어버리면 나중에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올 자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정원을 신청하긴 했다. 이렇게 토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얘기가 다르고 해석하는 것도 다르고 또 전공의들하고 교수들의 바람에 비하면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이 빠진 결혼 인원에 비하면 또 훨씬 적은 규모고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은 전공의들 교수들 눈치 보기 또 정부 눈치 보기 이게 양쪽으로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뭐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서 얼마나 지원할지가 뭐 안개 속이고 대부분이 전공의는 포기하고 일반의로 취업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왔어요. 네, 이 소성욱 씨가 동성 파트너 김용민 씨와 2019년에 결혼식을 올렸고요. 이듬해 2월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따로 해서 이제 내라는 처분을 받은 거죠. 네. 이에 소성욱 씨가 행정소송을 냅니다. 실질적인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거는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라는 이유였고요. 그런데 1심은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그런데 2심에서는 동성 부부를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잘못됐다 해서 원고 승소로 소 씨 승소로 판결을 했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 원고 승소 원심을 확정하면서 소 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앞서 그 항소심은 두 사람의 관계를 표현할 때 동성 결합 상대방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날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같이 사는 동거하는 관계를 넘어서 앞으로 어떤 뭐 동거 부양하고 협조하고 그런 의무를 바탕으로 부부에 준하는 생활 공동체를 형성한다면 사실혼 관계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네, 일부지만 처음으로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일 텐데요. 이번 판결이 동성혼 합법화 논란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보수적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최초 판결을 냈다는 것만으로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네.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판례에 따라서 다른 동성 커플들도 뭐 어느 정도 동반자 관계를 입증을 하면 앞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회보장제도 쪽을 갈 수 있는가? 그건 좀 크진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중간에 삭제가 됐어요. 근데 국민연금법이라든가 고용보험법 등에서는 그대로 그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제도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좀 이성의 중심 구조로만 돌아갔었는데 그런 전통적 구조로 갔는데 이것에 좀 균열이 생기게 됐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겠고 그럼 이제 다른 부분에서 또 이들의 추가적인 권리 확대가 이어질 가능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장 마지막 단계는 사실 이게 동성혼이 인정되는 거 그 부분이 될 텐데 그래도 사회적인 그런 논쟁은 여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외신에서도 획기적인 판결,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로이터 통신은 다른 지역보다 뒤떨어져 있는 한국의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승리의 움직임으로 묘사되고 있다 보도를 했고요. AFP 통신은 판결이 낭독될 때 막 환호하고 그런 눈물 흘리는 현장 분위기도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날 판결이 동성 배우자 권리에 있어서 역사적 승리다. 한국 내 성소수자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획기적인 순간이다.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외신들은 이번 판결이 동성혼을 인정한 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짚어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내 최초 판결이지만 건강보험 내에서만 그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좁은 의미의 판결이다라고 지적을 했고 로이터는 대만과 태국 이런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들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마가 끝나면 무얼 하고 싶으신지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2928님 장마 끝나면 캠핑 가고 싶습니다. 캠핑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불멍도 때리고 자연의 멋진 경관도 보면서 휴식을 즐기고 싶네요 하셨네요. 7246님 장마 끝나면 꼭 동창 모임을 하고 싶어요. 10여 년 만에 야심차게 추진하는 1박 2일 모임인데요.
있는데요. 이번 장마가 길어져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큰 비 그치고 만나서 밤새 별 보면서 수다 떨고 싶네요 하셨고요. 6722님은요. 저희는 귀농부부인데요. 2주 전에 들깨 모종을 심었는데 풀이 많이 돋아서 장마가 끝나면 밭을 매려고 합니다. 비 좀 그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3762님, 제 취미라고 해야 할까요? 자동차 세차하는 걸 좋아합니다. 가족이 깔끔한 차를 타면서 기분 좋아하면 제가 뿌듯해지거든요. 비 그치면 세차 한번 제대로 해야겠네요 하셨어요.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홍삼 세트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수도권에 내리던 비구름이 제주와 남부지방으로 이동하면서 밤사이 남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 보이고 있지만 도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무안 광주고속도로 무안 방향 한평 나비터널 부근 1차로에 승용차 미끄러지는 사고 발생했는데요. 이 구간 지날 때 감속해 주시고요. 수도권은 토사 유실로 인한 복구 작업으로 차량 통행이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성 광주 간 노선이고요. 동탄 방향 포곡터널을 지나 전체 차로를 막고 도로에 쏟아진 토사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판교 지하차도 2차로 막고 작업하고요. 신갈에서 수원까지 정체입니다. 남사 부근 4차로에 있는 국도에 발생한 사고 처리 중인데 여파로 오산 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수서 나들목 지나 1차로에 추돌 사고 발생했고요. 여파로 복정 나들목부터 밀리고요.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 홍지문 터널 안 공사로 인해 연희 램프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부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폭로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어요. 먼저 발단이 된 사건이 뭔지 또 어떤 이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려 5년 전 일이 소환된 겁니다. 네. 2019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신설 법안을 패스트트랙, 즉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서 단독 처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단독으로 이 법안을 처리하려 했고요. 국민의힘은 이를 막으려 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합니다. 당시 잠긴 회의장 문을 열려고 이른바 빠루라는 도구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이후에 이 폭력 행사가 문제가 되면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후보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진 27명이 기소됐습니다. 네. 당시 함께 몸싸움을 벌였던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10명도 공동폭행죄로 함께 기소돼 현재까지도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당시 국민의힘은 이 국회 내의 사안을 법원의 판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정치의 사법화이자 문재인 정부 야당 탄압용 기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때문에 당 내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이 패스트트랙 사건을 공소 취하해 줄 것이란 기대가 실제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제 기름을 끼 얹은 거죠. 네. 나경원 후보에게 제가 법무부 장관 때 의원님이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하를 부탁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어제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20여 명의 의원들이 이 한 후보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 혹은 문제를 제기하거나 공감을 표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당시 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막기 위해서 당이 하나로 싸웠던 사건인데 그럼 앞으로 누가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겠느냐. 기소된 의원들은 당을 대표해서 기소된 거지 이걸 나경원 후보 개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하로 폄하하느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는 폭로 하루 만에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한 후보가 이렇게 빠르게 사과를 한 이유가 있겠죠?
한 후보가 잘 사과를 잘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사과가 네. 나와서 정치권에서 좀 논란 반응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어제 의원들 단톡방에서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또 초대선 의원들 비단 친윤석열계뿐만 아니라 비윤계까지도 이 문제 제기를 한 것 때문에 이거는 좀 이거는 좀 진화를 하고 넘어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실정법 위반과는 별개로 민주당이 다수 의회 폭거를 당 전체가 나서 막다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충돌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보복성 기소를 이렇게 옹호하는 발언은 민주당과 같은 발상이다라고 나경원 후보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뒤끝을 계속 남겼습니다. 한 후보는 어제 열린 토론회에서 사과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도 당시 기소할 때 검찰총장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라고 말해서 재차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네, 이번 논란이 막판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사실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사천 의혹 모두 이른바 어대한 구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단 한동훈 캠프 측에서는 빠르게 사과를 한 만큼 막판 표심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걸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빠르게 사과를 한 것도 당원들을 우려한 것보다 당내 의원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성격이 더 강합니다. 하지만 이제 반 한동훈 후보들, 나경원, 원희룡 후보들은 이게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공세에 열을 올리면서 막판 뒤집기에 이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도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훈 후보의 입은 시한폭탄이다. 그리고 그 원희룡 후보는 당대표는커녕 당원 자격도 없다. 헬마우스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정책 대결은커녕 야당이 공격할 빌미만 제공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당내에서도 전당대회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부 총질로 점철되면서 지금 우리가 공멸하려는 것이냐라는 한탄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단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도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상대를 공격하다가 나왔던 일입니다. 네. 이번 사안 역시 내부 당권 경쟁에 보수 터전 자체를 불태울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명품백 수수 관련한 사과 문자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당무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하 역시 민주당은 부적절한 청탁이라면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야권은 한동훈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폭로와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또 한 후보의 댓글팀 운영 의혹 역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연결짓는 시각도 많은데요. 실제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고발 사주라는 단어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게요. 경찰과 검찰의 인지수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 고발을 해야 이에 관한 공식 수사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 야권이나 시민단체에서 이 사안을 고발한다면 수사는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한 후보가 오히려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고소하면 땡큐다. 경찰에서 내가 다 밝히겠다라고 한 만큼 네. 참고인으로 장 전 최고위원이 나서게 되면 이 사건이 어디로 번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로선 댓글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가 나온 상황이 아니고요. 그 장 전 최고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게 댓글이 아니라 여론조성팀이에요. 즉 한동훈 측 인사가 한 후보 같은 분은 비례 10번을 줘야 한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해달라고 당시 부탁을 했다는 거잖아요. 법무부 장관을 당시에. 때문에 댓글 부대와는 조금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네. 오늘부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투표율이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어요. 특히 선거인단의 지역별 비중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유불리가 갈리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투표율이 작년에 비해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는 지난 해의 동시간대보다 한 2배 가까이 높았고요. 네. 조금 전에 11시 기준으로는 한 14% 정도인데 작년에는 12%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당원들의 관심이나 열기가 뜨겁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수도권과 대구, 경북 당원 비율이 각각 37%, 40%로 전체 당원 투표의 약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두 지역 당심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는 지금 4명 후보가 다 수도권 후보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서 조금 가늠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특히 이제 한동훈 후보의 경우는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많이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수도권에서 상당한 표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이 아무래도 관건일 텐데요. 네. 특히 이 전통 당원들의 선택이 전체 여론조사와 늘 격차를 보였기 때문에 그 1차 투표에서 끝날 것이냐, 결선으로 갈 것이냐, 여기에 이 TK표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초기만 해도 후보 간의 단일화가 큰 변수가 될 거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렇다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네, 오늘 오전 9시부터 당원 투표가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상 단일화는 무산된 걸로 봐야 하고 네. 이제 특히 나경원, 원희룡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이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요. 이미 시기를 놓쳤다라는 게 양측의 평가입니다. 네. 실제 이 두 후보의 단일화 실무 논의는 전혀 진행된 바가 없다고 하고요. 이 상대 후보가 포기하는 것 외에 협의를 통한 인위적 단일화는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또 각 캠프에서는 이 두 사람의 단일화가 1+1은 2라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애초부터 단일화 가능성은 좀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는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 문제가 쟁점이 됐어요. 네, 김두관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 그 민주당 중앙위원회가 지난달에 당원 당규를 개정했죠. 네.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연임을 할 경우에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이에 이재명 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민주당에게 물어보니까 어쨌든 이 조항이 원래는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그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대선 1년 전까지. 그 조항을 당무위 의결로 이제 사퇴 시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바꿨잖아요. 네. 때문에 당무위 의결에 따라 얼마든지 지방선거 때까지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은 이건 것 같아요. 이 당무위 의결을 통해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그럴 가능성도 없다라는 말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두관 후보는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이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시행 세칙과 선거 일정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는데요.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외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이제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선거 시행 세칙과 선거 일정을 좀 전면 원점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상 경기 진행 중에 경기 날짜와 룰을 바꾸자는 겁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당내에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선을 국회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하는 반쪽 청문회가 될 거라는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국민의힘도 참여하고 있어요. 오전 청문회 진행 상황은 어땠어요? 네,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청문회에 들어가서 위법성을 따지겠다. 라고 해서 결국 참석하게 됐고요. 네. 근데 오늘 조금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사위원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회의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과 보좌진, 취재진이 뒤엉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얼굴에 부상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에 참석해서 이제 청문회 부당성을 주장했는데요. 이제 국회법상 재판을 간섭하는 내용은 청원 대상이 아닌 만큼 불법 청문회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항의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제 강희구 부속실장 등 대통령실 소속 증인 3명은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았고요. 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이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 명분을 챙길 수 있을까요? 재의결은 이제 남아있는 수순으로 당연히 거쳐야 되는 절차인데요. 여론전을 통해서 이제 이 최상병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이 네. 포석입니다. 그때까지 여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인데요. 청문회에 주요 증인이 나오지 않은 한계도 있고 이제 민주당도 조금 윽박지르기 식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어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기는 아직은 어렵다. 그런 한계가 조금 뚜렷합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김윤아의 오늘 이 곡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2부에 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겸남말 문제인데요. 제시되는 표현들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표현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빠꿍 이것, 이것 덤, 이것 아치. 이 세 개의 표현에서 이것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이음절로 된 고유어 표현 무엇일까요? 정답은 벼슬입니다. 빠꾼벼슬은 예전에 곡물이나 포백, 은, 돈 따위의 뇌물로 공명첩을 사서 얻은 벼슬을 말하고요. 또 벼슬덤은 예전에 공직에 있던 사람이 그 직책 덕분에 사사롭게 얻은 특별한 수입이나 이득을 이르는 말입니다. 덤이란 것이 제 값어치 외에 거저로 조금 더 얹어주는 일 또는 그런 물건을 뜻하니까요. 벼슬 덕에 얻게 되는 사사로운 이득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벼슬아치는 잘 아시는 것처럼 관청에 나가서 나랏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고요. 벼슬아치들이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 나라가 망한다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또 벼슬아치 심부름꾼이라는 속담도 있는데 이것은 나라 살림을 하는 벼슬아치는 결국 백성을 위해서 일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벼슬과 관련된 속담으로 벼슬은 높이고 뜻은 낮추어라가 있는데요. 높은 자리에 앉게 될수록 겸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현재 전남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체전선이 남해안 쪽에 머물면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그 사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금 동해안과 경상남북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한낮 기온이 강릉과 제주 34도, 서울과 대구 31도, 광주 29도, 대전 28도, 부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하니까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밤 사이에는 동해안과 경상남북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이어지면서 특히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은 30에서 100mm, 남부지방은 20에서 80mm 정도가 되겠고요. 그중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전북과 경북 북부 지역은 곳에 따라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또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제주도에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에는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9도, 습도는 72%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의 출생 사실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됩니다. 출산을 드러내기거리는 위기 임산부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델라웨어 사저에서 요양 중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 사퇴 문제에 대해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직을 공식 수락했습니다. 여야는 최상병 순직 일주기논을 일제히 추모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도 정치적으로 엇갈린 이해관계를 드러냈습니다. 여당은 순직 사건에 조속한 진상규명과 수사 외압 의혹 관련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강조한 반면 야권은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 경기 북부 지역으로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8차 살포로 지난달 26일 이후 22일 만입니다. 군 당국은 어제 북한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대북 방송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수도권은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정말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특히 파주가 또 피해가 컸잖아요. 네. 임선우 캐스터 집이 파주라고 했던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요 며칠 그야말로 물벼락이 쏟아졌는데요. 이틀 동안 파주에는 6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연평균 강수량의 절반이라고 하는데요. 네. 특히 어제는 1시간에 75mm가 쏟아지면서 그제 101mm에 이어서 7월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도로는 말 그대로 물바다로 변했고요. 곳곳에서 주민들이 고립되기도 했는데요. 농경지도 물에 잠기고 마을 뒷산 일부가 무너지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네. 파주 외에도 연천엔 500mm, 동두천엔 44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요. 의정부에선 시간당 103.5mm라는 최대 시雨량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경기 북부에 내린 물폭탄에 어제 하루 신고된 비 피해 건수만 해도 345건에 달했고요. 작년 수도권에서 한 해 통틀어 총 6번 발송된 재난 문자도 이번엔 채 하루가 안 되는 시간에 이보다 4배나 더 많은 24번의 경보가 울릴 정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또 큰 비 소식이 예고돼 있어서 주민들은 쉽사리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폭우로 통제 중이던 지하차도에 80대 운전자가 진입했다가 가까스로 구조되는 일도 있었다고요. 네, 어제 오전 오산시 양산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침수로 지하차도가 통제된 상태였는데 시청 공무원의 만류를 뿌리치고 차를 몰고 들어갔던 80대 운전자가 가까스로 구조됐다고 합니다. 교통 통제까지 무시하고 무리하게 차를 끌고 지하차도로 들어갔다가 차가 물에 잠겨 시동이 꺼져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는데요. 차가 물에 거의 다 잠길 정도가 되고 문까지 열리지 않자 그제서야 구조 요청을 했답니다. 이를 본 공무원과 경찰이 즉시 달려가 조금 열려있던 창문 틈으로 억지로 손을 넣어 겨우 문을 개방해 구조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한순간의 부주의로 여러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네. 설마 괜찮겠지 이런 생각 절대 금물이고요. 안전통제 반드시 따라주셔야 합니다.
네, 이번 장마는 특히 한밤중에 몰아치는 기습호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집중호우에도 쿠팡 일부 물류센터에서 새벽 배송을 강행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에도 경기 의정부에 있는 쿠팡 물류시설은 배송기사들이 젖은 택배 박스를 서둘러 화물차에 실으며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시간당 최고 7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도 택배기사들은 배송을 멈추라는 말이 없었다면서 날씨와 상관없이 무조건 배송 시간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 지침이다라고 말합니다. 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예보되지 않은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면 택배기사들이 작업 중단을 요청하면 된다면서 또 폭우가 예고됐던 경기 서북부 등은 다른 물류시설에선 실제로 배송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지만 일부 기사들은 작업 중단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배송을 멈출 경우 불이익이 없다는 입장을 쿠팡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강민욱 전국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신선식품은 8시까지 배송해야 되는데 9시, 10시까지 연장해달라고 얘기했지만 전혀 먹히지 않았다라고 토로하기도 했고요. 작업 중단권은 현행법이 보장하는 권리지만 관련 지침이 미비한 택배사들이 이렇게나 많은데요. 특히 물류회사가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 기사들에겐 이마저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택배 하루 이틀 늦게 받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실제로 이렇게 무리하게 작업을 나가다가 며칠 전 남부지방에 내린 폭우에 새벽 배송에 나갔던 기사가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는 일이 있기도 했잖아요. 악천후 속 야외 노동에 노출된 근로자들에 대한 시급한 안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당분간은 또 이렇게 오락가락 장맛비가 계속된다면서요. 네, 이틀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 최대 600mm가 넘는 물폭탄을 뿌린 장마전선은 당분간 한반도 위아래를 오가며 계속해서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인 20일에는 정체전선이 북상하고 이 서해상에서는 다시 저기압이 들어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전국에 비가 오겠는데요. 서울, 인천, 경기, 서해 5도는 30에서 80mm, 강원 내륙 산지에는 20에서 70mm, 대전, 세종, 충남, 충북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올해 장마는 좁은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짧은 시간 동안 내리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유독 또 늘어지는데요. 일요일인 21일부터는 정체전선이 위아래를 계속 오가면서 전국에 비를 뿌리겠고요. 월요일부터는 수도권과 강원권이 집중적으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우려됐던 일인데요. 최근 전국 곳곳에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잠적하거나 도주하는 이른바 김호중 수법이 확산하고 있다고요. 네, 최근 음주 의심 사고를 내고 측정을 피하기 위해 일단 튀고 보는 이른바 김호중 수법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인도위 가로등을 들이받고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가 났는데 그런데 이 운전자 차를 버리고 냅다 주행랑을 쳤습니다. 그리고 5일이나 지난 뒤에야 경찰에 자수했는데요. 이 와중에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극구 부인했습니다. 차 안에 휴대전화부터 지갑까지 모두 내팽겨치고 도주한 뒤 집에도 돌아가지 않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다가 사고가 나고 한참이나 지나고 나서야 제 발로 찾아와 평소보다 수면제를 많이 복용했고 잠에 취해 사고가 났는데 혹시라도 처벌받을까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경찰은 이 남성이 사고 직전 주점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했는데요.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차까지 버려두고 또 당당히 거짓말까지 하나 싶어 보니 앞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사용했던 수법을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2달 전이었죠. 김호중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했는데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지만 김 씨가 도주한 탓에 사고 당시 음주 측정이 불가능했던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빠졌었습니다. 술을 마신 걸 시인했는데도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돼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고 너도 나도 이 김호중 수법을 펼치고 있는 건데요. 네.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으로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선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도주로 인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더 가벼울 걸 이용해 벤츠고 포르쉐고 일단 버리고 튀는 겁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호중이 만든 트렌드다, 모방범죄다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고요. 한 누리꾼은 도주하면 처벌을 안 받는다고 매뉴얼까지 나왔는데 안 하면 그게 바보다라고 일침을 놓으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8살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안 준 한 아버지에게 양육비 이행법상 최고형이 선고됐어요. 네, 이 매정한 아버지 10년 넘게 두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텨왔는데요. 결국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4번째, 법정 구속은 3번째입니다. 그간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만 1억 5천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혼 후 지금껏 지급한 돈은 감치명령 집행을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해 변제한 150만 원을 포함해 440만 원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아이 어머니는 매일 밤 늦게까지 미용 일을 하면서 희소병을 앓고 있는 첫째 아들의 치료비와 생계비를 책임졌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그 발달 단계마다 적시에 필요했었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상당한 경제적 또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도 변제 의지가 없고 전 배우자도 엄벌을 탈환하고 있다라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자녀가 성인이 되고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양육비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가 뒤집힌 겁니다. 네. 지난 1984년 남편과 이혼한 아이 어머니는 아들이 성인이 된 1993년까지 홀로 양육했는데요. 이혼 후 32년이 지난 2016년 전 남편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전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6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자녀가 성인이 됐더라도 별도로 협의한 적이 없으면 언제든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따른 겁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언제까지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전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번 사건을 6년 가까이 심리한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를 통해 2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7명은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자녀가 성년에 이르게 되면 이혼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자녀 양육 의무는 종료되고 더 이상 자녀에 대한 장래 양육비를 결정하거나 분담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노정희 대법관 등 5명은 자녀가 성인이 됐다는 이유로 양육비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짧은 제 소견으로는 자녀가 성인이 돼 양육 의무가 종료됐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간 혼자 아이를 키워낸 양육자가 모든 부담을 떠안고 넘어가야 한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법리적인 부분을 다 떠나서도 생판 남도 아니고 내 아이지 않습니까? 이유가 어찌되었건 책임에 대한 의무는 반드시 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 이슈 살펴볼게요. 제자가 쓴 논문으로 딸을 서울대 치전원에 보낸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네, 딸의 입시에 제자를 총동원해 엄마 찬스 카드를 꺼내든 전 성균관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으로 딸을 대학원에 진학시켰는데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딸에게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뒤 형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경쟁의 기회를 박탈당한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입시 공정성을 저해해 제도에 대해 국민 불신을 일으켰다고 질타했는데요. 다만 성균관대 교수직을 잃었고 딸 역시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 점은 유리한 요소로 판단됐습니다. 벌써 10년 가까이 됐죠. 지난 2016년 자신의 대학원생 제자들이 대필한 논문을 딸의 실적으로 삼아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딸은 그저 실험을 참관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연구보고서에 이름을 올리고 각종 학회에 논문을 제출해 수상실적을 올려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습니다. 또 이보다 한참 전인 고등학생 때도 제자들이 만들어준 학술대의 논문 자료로 우수 청소년 과학자상을 타는 등 실적을 쌓아 과학인재특별 전형으로 고려대학교에 합격하기도 했는데요. 노력 없이 얻어지는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남의 땀을 빌려 쌓은 탑이라면 더욱 쉽게 무너지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죠. 다음 소식 살펴볼게요. 내리막길에 잠깐 세워둔 전기버스가 운전기사 없이 주행하면서 대형 참사가 날 뻔했어요. 네, 바로 어제 경기 부천 삼곡동 교차로에서 벌어진 사고인데요. 내리막길에 잠시 정차한 전기버스가 운전기사 없이 미끄러지는 아찔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정지 신호인데도 교차로로 진입했고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뒤에야 반대편 인도위에 겨우 멈춰 섰는데요. 이 사고로 6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목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천만다행으로 이 두 버스엔 승객은 타고 있지 않아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를 낸 전기버스 기사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버스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도로가에 멈춘 뒤 잠시 하차했다면서 뒤편에 보조 전원을 확인하던 중 버스가 내리막길에서 저절로 내려갔다고 진술했는데요.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은 사고 후 나이 드신 분이 전기버스들을 따라 내리막길을 달려오길래 처음에는 버스를 놓친 승객인 줄 알았다며 알고 보니 운전기사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고가 난 이 교차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만약 전기버스가 시내버스와 충돌하지 않았다면 인도를 그대로 덮쳐 큰 피해가 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천만다행입니다. 천만다행이네요. 다음은 해외 소식인데요. 페루 아마존에서 문명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원주민 부족이 포착됐어요. 네, 외부와 접촉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마슈코피로 부족의 모습이 최근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지난달 말 한 벌목 회사가 페루 남동부 마드레데디오스 지역 강둑을 촬영하다 발견했는데 영상에는 멀리 강가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기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무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 긴 도구를 들고 무언가를 찾는 듯한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약 750명의 원주민이 아마존 일대 흩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현재 이들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게 없다고 합니다. 인권단체 서바이벌 인터내셔널은 벌목꾼들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있다면서 인도주의적 재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희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간을 맞아서 애청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마가 끝난다면 무얼 하고 싶으신지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8830님. 장마 끝나면 초일 딸 아이와 서울 여행 가고 싶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데요. 아이가 경복궁에 꼭 가보고 싶다고 하네요. 장마 끝나면 서울 구경 가야겠어요 하셨고요. 8864님. 저는 장마가 끝나면 집을 알아보러 다녀야 한답니다. 전세 만기가 10월이라서요. 이제 슬슬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 학교 때문에 멀리는 못 가니까 근처로 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셨고요. 2613님. 장마 끝나면 주말 농장에 가서 야채들 보고 망가진 밭고랑 정리하려고 합니다. 가족이 함께 정성껏 가꾸는 작은 농장이지만요. 예쁘게 자라는 모습에 우리 가족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답니다 하셨네요. 7910님. 장마가 끝나면 얼마 전 세모정 PD님이 체험하신 플로깅을 신랑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장마로 인해 곳곳에 많은 쓰레기가 쌓여 있더라고요. 조금이나마 환경에 보탬이 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셨어요. 우리 PD가 엄청 뿌듯할 것 같은 문자입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홍삼 세트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장화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무좀 환자도 늘고 있다고요? 네, 무좀 아주 괴로워요. 이 무좀이 매년 70만 명 정도가 걸리는 걸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6월 달에서 8월 달에 주로 많이 걸리게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여름 질환이죠. 무좀은 무좀균이라고 하는 곰팡이가 원인균이에요. 이 곰팡이 피부 사상균이라고 하는데 이 무좀은 발에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꾸 발만 생각하시는데 네. 발가락 사이, 사타구니, 겨드랑이 이렇게 습한 곳, 우리 몸에서도 좀 그 약간 습기가 많은 곳에 피부 감염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죠. 이 장화, 그다음에 여름 부츠 이런 것도 멋쟁이들 많이 신으시잖아요. 네.
이 안에는 굉장히 습도가 높아지게 돼요. 이러면서 이 무좀균이 즉 피부 사상균이 살기 좋은데 우리나라 6월에서 8월 요즘에는 온도가 25도에서 한 30도 되고 습도가 장마철일 경우에는 80%를 넘죠. 우리나라는 무덥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습도가 60%를 넘기 때문에 이때 제일 많이 걸립니다. 아, 근데 무좀에 걸리는 이유가 비단 장화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장화가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한 거죠. 피부 사상균이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많이 걸린다고 돼 있는데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네. 두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발의 청결이 조금씩 더 잘 안 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확인해 보면 고령, 그다음에 청결하지 않은 것, 세 번째가 기저질환이 있을 때 그래서 당뇨병이라든지 혈관 질환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또 땀이 많이 나는 체질이라든지 할 때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무좀은 미용상에도 문제가 되죠. 굉장히 괴롭거든요. 감추고 싶고 뿐만 아니라 이게 전신질환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 코너에서는 대표적인 여름 질환으로 꼽히는 무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무좀에 걸리면 정확하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요? 다들 아시죠? 발가락을 꼼지락거려요. 가려우니까. 이 가려움이 첫 번째고 네. 그다음에 발가락 사이사이에서 진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또 각질이 벗겨지게 되죠. 아주 참 이 생각만 해도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이 무좀이라는 것은.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발가락 사이사이에 이 피부가 좀 갈라지고 각질이 떨어지고 벗겨지는 이 지간형 무좀이 있고 또 작은 수포가 막 생겨서 발바닥 같은 데 수포가 쭉 깔리는 소수포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발 뒤꿈치 쪽에 각질이 두껍게 생겼다가 가루같이 막 이렇게 떨어지고 손가락을 대면 이렇게 벗겨지는 이런 이제 각화형 무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정말 참 괴롭죠. 어떤 것도 다 괴로워요. 왜냐하면 발가락 사이 지간형은 물집이 생기니까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사이에 제일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생겨요.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생기면 거의 평생 간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겼다. 또 없어졌다 또 생겼다 이러기 때문에 가장 호발하는 부위는 세 번째 네 번째 사이입니다. 그다음에 소수포형 그것은 발바닥에 생겼는데 수포가 생겼으니까 딱 이렇게 막 벗기게 돼요. 그러면 진물이 나오죠. 그 진물이 계속해서 전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또 각화형 이것이 양말 신었다 벗으면 막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꽤 있으신데 이걸 무좀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목욕탕에서 지금 그 막 이렇게 가는 거 있어요. 네. 이거로 자꾸 갈아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갈아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무좀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무좀 치료를 하셔야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무좀만큼 이렇게 민간요법 방법이 많이 나오는 질환도 없을 것 같아요. 찾아보면 정말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네. 이런 것들 다 괜찮은 거예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정말 많아요. 왜 이렇게 네. 많으냐? 잘 안 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나은 것 같이 보이니까 이게 특효다 이렇게 자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절대 나은 게 아닙니다. 무좀균, 피부 사상균은 곰팡이에요. 곰팡이는 환경이 막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살기 어려워지면 포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쏙 들어가 가지고 죽은 척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해결된 것 같이 보이거든요. 네. 해결된 게 아니에요. 곰팡이가 그렇게 숨어 있을 뿐입니다. 그랬다가 다시 환경이 습하고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포자를 다 깨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민간요법들 빙초산 이런 것들 많잖아요. 많아요. 거기다 발을 담갔다가 빼면 그게 싹 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상 입고 막 이래서 다 사라진 것 같지만 사실은 사상균이 포자를 만들어서 속에 숨어 있을 뿐이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라리 화상만 입고 2차 감염이라고 해서 세균까지 감염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시면
그 각질을 조금 떼서 현미경으로 착 쳐다보면 배율을 높여서 보면 이 무좀균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진단을 해서 약을 처방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좀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군요. 당연한 말씀이죠. 안 그러면 네. 안 나아요. 지금 제 이야기, 우리 이야기 이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제가 볼 때는 한 90% 이상은 다 무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또 가끔 목욕탕에 가시면 남자분들 특히 사타구니 근처에 이렇게 색깔이 얼룩덜룩하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무좀균인데 치료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런 분들은 빨리 병원 가셔서 검사하고 약을 드시면 그 피부가 애기 피부같이 예뻐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니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치료 받으세요. 그런데 약간 병원에서 치료받는 걸 좀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좀약이 독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네. 너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방송에 나와서 그 부작용, 뭐 합병증 이런 것만 자꾸 떠드니까 그래요. 사실은 그렇게 간 기능이 나빠져 가지고 힘들어지시는 분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걱정부터 하실 게 아니라 네. 일단은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 좀 하시고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아니 병원을 와야 뭘 해결을 해드리지. 아예 안 오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좀 오셔서 확실하게 진단 받으시고 처방약을 드릴 때 네. 혹시 이거 간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간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그래요? 그럼 간을 또 검사를 해서 네. 지금 상태는 이 약을 드셔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잘 드세요.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병원을 좀 꼭 오세요. 좀 제발 좀. 아니 근데 무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까도 잠깐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무좀은 완치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정말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사람이라는 게 꾸준하기가 어렵잖아요. 보통 무좀 약을 드실 정도로 사타구니 무좀이 있다거나 겨드랑이에 있다거나 발톱, 손톱에 있다면 6개월 이상 약을 드셔야 되는데 네. 그 6개월을 약을 먹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먹다가 조금 편해지면 바로 안 먹는다고요. 이런 분이 너무 많고 또 거기다가 간이 나빠진다는데 괜찮아진 것 같아. 그만 먹어야지. 이런 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완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치료를 잘 못하는 거죠. 완치가 될 때까지 치료약제를 드셔주셔야 되는데 그걸 중간에 자꾸 그만두시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고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0년, 30년, 40년째 무좀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가족 중에는 분명히 1명, 2명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무좀이 전염성이 강해서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요. 필요하죠. 지금 집에서 수건으로 발 닦으시는 분들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이 수건으로 발을 닦고 그 수건을 세탁을 하면 다 끝날 것 같잖아요. 네. 다 끝난 것 같잖아요. 네. 무좀균이 사라졌을 거야. 세탁을 했으니까. 아니라니까요. 수건에 붙어 있어요. 그 수건이 붙어 있는데 그걸로 내가 다른 사람이 가족 중에 누가 얼굴도 닦고 겨드랑이도 닦고 이러다가 그 무좀균이 넘어가면 걸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가 면역, 내 면역성이 세서 조금씩 오는 것들은 막아냅니다만은 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우리 가족한테 넘겨주는 거거든요. 발수건 따로 두시고 네. 그 따로 내 발수건은 건드리지 마. 이거 내 거야. 이렇게 무좀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완벽하게 확실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집안에 아이 아빠가 무좀이 있으면 그 수건을 만약에 아이가 같이 쓴다. 네. 빠른 새 수건이라도 하더라도 전염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좀 따로 쓰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전염성이 강해서 조심해야겠네요. 그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피부 사상균은 곰팡이라니까요. 곰팡이는 금방 그렇게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주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다고요. 그래서 다음번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종류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무좀 일단 걸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안 걸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좀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수칙 같은 게 있나요? 청결이죠. 무조건 청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을 잘 닦는 거예요. 네. 우선은 매일 닦으셔야 되는데 집에 가서 발 안 닦고 주무시는 분 많아요.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특히 술 드시는 분들 집에 가서 이만 닦고 주무시는 분 많습니다. 발을 좀 꼭 닦아주시고 네. 그다음에 발을 닦고 그냥 주무시면 안 되고 말려야 돼요. 발가락 사이 좀 말려주세요. 그 목욕탕에 가셔도 발가락 사이 말리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냥 몸만 닦고 그냥 나가시는 막 네. 톡톡톡 걸어가시는 분 많은데 안 됩니다. 발가락 사이사이를 꼭 말려주세요. 그다음에 양말, 신발 이게 너무 꼭 맞는 거 안 좋고요. 양말은 면 양말이 좋습니다. 땀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거. 네. 내가 땀이 많이 난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하루에 2번, 3번 갈아 신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들고 다니셔야 돼요. 그다음에 조금 편한 자리, 집안이나 또 사무실도 나 혼자 있다 이런 데에서는 가급적 맨발로 계시는 게 좋아요. 맨발이 좋습니다. 통기가 되잖아요. 환기가 네. 되고. 그래서 습도가 떨어져요. 발가락 사이사이의 습도가. 그래서 맨발로 있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손발톱 자르다가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손톱깎이 개인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같이 쓰시면 안 돼요. 야 이거 가족이니까 그냥 써. 안 됩니다. 손톱, 발톱 다 똑같이 내 거는 내 걸로만 쓰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각자 구비하시고 네. 손톱 깎을 때 너무 바짝 깎으시다가 피나거나 상처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감염이 더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톱, 발톱 너무 가깝게 바짝 자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여름철 발 관리법 특히 습한 날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무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오한진 교수님의 처방 받아보겠습니다. 백예린의 산책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3253님 요즘 유행하는 어싱 맨발 걷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무좀균이 있는 사람들이 걸었던 자리를 밟을까 봐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루트로도 옮을 수 있나요? 하셨어요. 저도 이 황토길 걷기 할 때 그 생각 해본 적 있거든요. 네, 옮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시고 맨발 걷기 뭐 요즘 저도 맨발 걷기 지도자 과정을 제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네. 좋아요. 사실 왜냐하면 발바닥 사이사이에 있는 고유 수용체라는 것을 자극하면 이게 뇌랑 직접 연결이 돼 있어서 네. 뇌 기능도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신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걸으시고 잘 닦으시고 잘 말리셔야 합니다. 요거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항상 생각하시고 걸으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밟아야 한다면 좀 다 걷고 나서 빨리 닦으셔야죠. 그렇군요. 콩으로 허윤선 님이요. 무좀약도 연고, 먹는 약, 뭐 뿌리는 약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약이 제일 효과가 있을까요? 하셨어요. 네, 가장 좋은 것은 먹는 겁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부 사상균은 곰팡이에요. 그래서 약이 들어와도 거기서 살아나려고 또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르는 약이나 뿌리는 약은 거기서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요. 먹는 약으로 하셔야 가장 효과가 좋고 그것도 상당 기간 동안 먹어야 되기 때문에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하고 꼭 상의하셔야 돼요. 네. 콩으로 신우인 님이 저는 무좀약을 먹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알약을 3알 먹었는데 속이 쓰리더라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먹는 게 좋을까요? 하셨어요. 약이 종류가 여러 개예요. 네. 매일 먹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것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속이 쓰리시면 조금 종류를 바꿔서 매일 먹는 약으로 바꾸든지 뭐 이렇게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개인한테 맞출 필요가 있으니까. 네.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좋은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네, 임의로 끊지 마시고 선생님과 상의를 해봐야겠네요. 그럼요. 네, 6888님이 저도 이게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무좀 양말 세탁을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을까요? 하셨어요. 아니 곰팡이균을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가열을 해야 돼요. 열을 가열을 하는 게 가장 좋고 근데 가열을 하다가 뭐 100도 이러면 양말이 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물 온도로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고 양말을 뒤집어서 안쪽에 있었잖아요. 발은 그러니까 양말을 반드시 뒤집어서 세탁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양말 뒤집어 벗어놓는다고 혼낼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뒤집어서 세탁을 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금요일 오후 지루함을 설렘으로 바꿔줄 노래만 담아왔습니다. 김윤아의 오늘이고 김윤아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노래 들고 오셨을까요? 지금 오는데 사실 서울은 살짝 소강 상태가 되긴 했더라고요. 근데 지역 곳곳에 지금 또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서울도 다시 비가 저녁부터 내린다고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하는지 대충 아실 것 같은데요. 알 것 같아요. 비와 관련된 노래들 그리고 그 비하인드를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아마 이번 주에 비가 워낙에 많이 와서 뭐 라디오에서 비 노래 참 많이 들으셨을 텐데 왜 똑같은 노래를 들어도 그 노래에 담긴 뒷얘기나 좀 다른 정보들을 들으면 노래가 다르게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그런 얘기들과 함께 유명한 한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비 노래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와 관련된 노래 뭐 지금 떠오르는 것만 해도 여러 가지인데요. 네네. 그 가운데서 어떤 곡 먼저 들어볼까요? 나름 엄선했습니다. 아마 빗방울이 톡톡 떨어지면 이 곡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승훈의 비 오는 거리. 그 어쿠스틱한 기타 선율로 차분차분하게 시작되는 곡 때문에 뭔가 날이 좀 흐릿해지면 생각나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이 곡이 가수 이승훈 씨의 데뷔곡 이었습니다. 그래서 97년에 발표가 된 곡인데 아쉽게도 사실 이승훈 씨는 이 이후에 비 오는 거리 이상으로 큰 사랑을 받은 곡이나 앨범을 발표하지는 못했어요. 이 가요계 그리고 음악계에서는 이런 아티스트나 앨범을 두고 원히트 원더라고 이야기한다고 참 아마 이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아티스트와 노래가 되어버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승훈 씨에게는 그런 뭐 음악가로서의 한편으로는 아픈 손가락 같으면서도 하지만 너무너무 고마운 곡으로 인생에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곡이 평범한 작곡가한테 받은 곡이 아니라 사실 자신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과 함께 작업한 곡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맞춤곡처럼 만든 곡이라고 해요. 이 곡의 작곡가가 김신우 씨인데 이 이승훈 씨와 김신우 씨가 해군 홍보단에서 같이 군복무를 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곳에서 만나서 김신우 씨가 이승훈 씨의 목소리를 듣고 이 목소리, 이 캐릭터를 어떻게 하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나름 고심에 고심을 끝쳐서 만든 곡이 바로 이 비 오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꽤 많은 가수들이 다시 불렀는데도 그래도 이승훈 씨의 목소리를 다시 찾게 되는 이유가 그런 또 비하인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승훈의 비 오는 거리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네, 이승훈의 비 오는 거리 듣고 왔습니다. 지금 뭐 스튜디오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이 노래 다 따라서 흥얼거리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뭐 비 오는 날이면 단골 메뉴처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곡이잖아요. 그런데도 들을 때마다 참 좋네요. 맞습니다. 뭔가 좀 비 오던 날의 추억 이런 게 상기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다양한 감상을 자아내는 포크팝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실 비 오는 날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음악 듣기에는 비 오는 날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감성이 맞아요. 충만해져서 뭔가 좀 나만의 세계가 차 안에서 만들어지는 느낌 들죠. 좋아요. 이 곡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들어볼 곡은 어떤 곡이에요? 네, 아마 비 오는 날을 대표하는 곡이기도 하고 또 이 가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곡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명곡이 많은 가수긴 한데요. 바로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준비했어요. 조금 전 우리 DJ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순간에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죠. 이 노래 비랑 얘기할 때 빠뜨릴 수가 없는 노래죠. 맞아요. 비, 추억, 뭔가 감상 이런 것들이 절로 떠오르는 곡입니다. 이 곡은 86년 김현식 3집에 수록이 되어 있는 곡이고요. 빛과 소금의 박성식 씨가 작사 작곡을 담당했어요. 이 김현식 씨의 3집 자체가 당시에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던 젊은 창작자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앨범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선 박성식 씨의 곡 그리고 아마 저작권으로 꽤 수입이 괜찮으실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곡도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그 비 오는 거리처럼 해군 홍보단이랑 관련이 좀 있어요. 이게 좀 재미있는데 박성식 씨도
해군홍보단 출신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군복무를 하는 당시에 애인과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 군대에서 이제 애인과 이별하는 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마음을 안고 부대에 있는 연습실에서 그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만든 곡이 바로 이 비처럼 음악처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군요. 네. 그러면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듣고 올게요.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이 곡 역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인데요. 네. 그런데 이 곡이 다른 사람 곡이 될 뻔했다고요. 맞아요. 이것도 사실 이 곡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문관철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네. 80년대에 나름대로 이제 작곡가들의 러브콜도 많이 받았고 또 예를 들면 뭐 젊은이의 가요제, 뭐 국풍가요제, 대학가요제 이런 가요제들을 좀 섭렵하셨다면 눈에 귀에 익기도 한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문관철 씨에게 원래 이제 박성식 씨가 곡을 줬었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녹음까지 마쳤는데 네. 이게 앨범이 발표가 되지 않으면 세상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곡의 존재를.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문관철 씨와 그 기획사가 제작비 부족 때문에 앨범이 계속 좀 미뤄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네. 이제 김현식 씨가 먼저 취입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서 김현식 씨의 대표곡이 되게 됐고요. 이런 곡 중에서 또 하나가 있는데 문관철 씨한테 진짜 곡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 이문세 씨 노래 가운데 유재하 씨가 작곡을 한 그대와 영원히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도 사실 문관철 씨에게 먼저 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누가 먼저 부르고 세상에 알리느냐가 터닝포인트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문관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외에도 사실 뭐 가수로서나 인물로서 인생의 우여곡절이 많은 가수인데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분의 목소리도 띄워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네. 촉촉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노래들 이어서 듣고 있는데요.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일까요? 이 곡도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노래방 가서도 찾는 분들이 많지 않나 싶어요. 박중훈, 바로 그 배우 박중훈 씨의 목소리죠. 비와 당신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곡도 그 영화 OST였잖아요. 2006년에 개봉한 라디오스타라고 하는 그 박중훈 씨 또 안성기 씨가 주연을 했던 그리고 이준익 감독이 감독을 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화인데요. 네. 이곳에서 박중훈 씨가 영화 안에서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또 많은 분들께 감동, 뭐 찡한 감정 이런 것들을 느끼게 했던 곡이었어요. 그 영화 혹시 보셨어요? 봤어요. 이건 좀 뭐 명절 이런 때도 다시 많이 TV에서 해주는 영화 그럼요. 가운데 하나인데 그 박중훈 씨가 약간 한물간 가수 나오잖아요. 영화에서 최곤이라는 인물로. 그런데 이제 자신의 전성기가 지난 건 모르고 좀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탑스타처럼 자신을 생각하는 철없는 역할로 나오는데 네. 그 가운데에서도 그런 자신의 어떤 삶의 애환을 담은 그 연기력으로 승부하는 가창력으로 이 곡을 소화하면서 정말 그 영화 이제 개봉이 끝난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찾는 곡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배우는 배우예요. 저 그 생각 진짜예요. 네. 이 노래라는 게 목으로 부르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감성이나 뭐 퍼포먼스 한다면 얼굴 표정 이런 것도 다 사용이 되기 때문에 네. 동감입니다. 근데 비와 당신 이 노래는 그러면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인 거예요? 네, 이 곡은 방준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요. 이 방준석 씨는 그룹 유앤미블루라고 해서 국내에서는 약간 모던락의 아버지처럼 여겨지는 상당히 세련된 락 음악을 90년대에 들려줬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 방준석 씨와 그 유앤미블루의 이제 그 이승열 씨 보컬리스트가 같이 듀오로 활동을 했던 그룹이었습니다. 네. 이제 이승열 씨는 계속 보컬리스트로 활약을 시작했고 방준석 씨는 영화 음악 쪽으로 커리어가 많이 기울었는데요. 국내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음악 감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시작은 그 심은하 씨가 주연했던 Tell Me Something이라는 영화 기억하실 거예요. 네. 스릴러 영화였는데 이 영화가 99년이었으니까 그때부터 영화 음악 작업을 시작해서 뭐 공동경비구역 JSA나 뭐 신과 함께 죄와벌, 최근에는 뭐 모가디슈 같은 작품까지 영화 음악 작업을 많이 했고 진짜 좋은 곡을 많이 쓰는 아티스트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사실 그의 커리어가
끝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년 전인데요. 2022년에 51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방준석 씨가 세상을 떠났어요. 네. 몸이 좀 아팠는데 그래서 사실 음악계에서도 그렇고 영화계에서도 너무 큰 아쉬움을 가지고 고인을 추모했던 기억이 새삼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선곡하면서 괜히 또 방준석 씨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마음도 함께 담아서 띄워드려 봅니다. 네. 이 영화가 개봉한 게 2006년인데요. 뭐 OST가 워낙 좋아서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에서 비와 당신도 다시 부르는 분들도 많고요. 영화에 나왔던 노브레인도 무대에서 요즘도 가끔 노래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박중훈의 비와 당신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김윤아의 오늘 이 곡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2028님이 여긴 창원 회사인데요. 비도 오고 음악도 좋고 하루 종일 음악 방송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다음 주 금요일도 또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과 홍삼 세트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박중훈의 비와 당신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